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좌파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현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공포인데요. 가상의 공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좌파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유민주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자유까지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체제를 부정하는 주장의 표현까지도 허용하는 체제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과 사상으로는 허용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상이 표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까지요. 예, 예.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하는 건 다 용납해요. 예.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모든 이에게 자유를 열어주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종북 좌파들이 좀 있어. 근데 쟤들을 내버려두면 꼬리가 머리를 흔들게 될까. 이런 공포감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언론 장악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히틀러의 독재나 스탈린의 독재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다 그런 논리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그렇잖아요. 거예요. 지금 논리를 전환을 시킨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을 제가 탄압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야. 그거를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와 같은 자유주의자가 전체주의의 위험을 모르면서 같이 행동하면서 사실은 그 전체주의 논리에 알게 모르게 휘둘리는 사태를 걱정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분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왜 분리를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잖아 지금. 비판하잖아요. 왜 안 해요? 제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뭐 이제 이쯤에서 뭐 국민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쯤에서 이거보다 이제 뭐 어떻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이쯤에서 뭐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우리는 흑동이라 생각이 없고 이제 뭐 너네는 그쪽으로 하고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난 정권에는 어떻게 이렇게 통일이 금대되고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왜? 그러니까 환상을 먹고 산 거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북한 난 붕괴론을 믿은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거를 이제 예. 우파 맹동주의라고 보죠. 예, 우파 맹동주의적인 인식이 한때 이 정부의 대북 인식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난 박근혜 정권에 정부 하에서 우파 맹동주의라는 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그게 이제 뭐 일종의 북한을 체제 변화를 시켜갖고 당장 뭐 통일에 이룰 수 넘어오네 있고 뭐 이래 그러니까 이제 맹동주의라는 거는 나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원래 이 맹동주의는 좌파에서 나온 비판이거든. 좌파 맹동주의라 그래서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가 좀 파탄으로 가는 조짐을 보이고 이러면 콩방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다 떨쳐 일어나서 한꺼번에 체제를 전복하고 우리가 혁명을 하자 이래갖고 이게 이제 좌익 맹동주의예요. 우리 맹동주의도 똑같은 원리예요. 북한 체제가 보니까 고위층이 좀 탈북도 하고 인민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고 질병 유병률도 막 높아지고 전염병 대처도 안 되고 곧 붕괴될 것 같다. 자, 이제 우리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대비해서 빨리 저기를 잡아먹을 준비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막 통일 대박 막 이러는 게 이제 이게 우파 맹동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대는 거지. 앞뒤 안 가리고. 그죠? 아주 깔끔한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아, 그런 판단이 오판이 지난 정권 때 그래서 있었군요. 네. 아. 저는 이 단반도 문제는 길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짧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고 차라리 북한은 북한대로 살라 이거예요. 내 얘기가 그 우리대로 얘기야. 살아. 근데 핵무기를 머리에 안고는 우리 못 살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우리 아니, 많이 접근했어. 많이 독일에 접근했어. 계셨으니까 헬무트 슈미트가 삼인주의자잖아요. 예. 예, 슈미트가 전술핵을 도입을 할 때 그 논리가 그거예요. 결코 공허한 약속을 믿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우리 박 건. 교수님은 독일 좌파가 한 걸 배우라고 저한테 아, 충고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파도 독일 우파를 배우세요. 네. 아유, 배울게요. 헬무트 콜 총리가 네. 16년을 집권을 했는데 그 중간에 독일 통일을 이루었어요. 헬무트 콜 총리가 집권하고 있던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서독 정보부가 동독에서 탈출하다 잡힌 사람 반체제 인사들을요 20만 명을 돈 주고 사왔어요. 서독 정보부가 슈타지에 20만 마르크를 보냈어요. 그때 우리 환율로 1억 원. 그러니까 이게 슈타지가 탈출하는 사람들을 서독에 팔아먹었고 서독에서는 그걸 몰래 받아서 애들은 학교에 넣어주고 임대주택 구해주고 취직 알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수 정부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 콜 총리가 나오기 전에 슈미트 총리가 전술핵 무기를 도입을 해갖고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는 서독이 동독보다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갖고 그때는 방송도 보내고 사람도 동독 사람들을 무려 600만 명이 서독을 방문하게 했어요. 우리는 남북 경제 협력해갖고 북한 사람 몇 명 왔어요. 10,000명도 안 왔어.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요. 북한은 동독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다 인정하고 예. 힘의 균형이 생겨야 그 다음에 그런 협력이 하여튼 가능하다니까. 우파가 힘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점은 제가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뭐 한 줄로 평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에 대해서요? 뭐 여기에 대해서죠. 뭐.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 제가 그 네,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시끄러운 그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예, 예. 얘기할게요. 영화 동막골 이야기예요. 네. 인도적 지원 많이 미개하네요. 네네네. 네, 국정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번에 이제 핵실험하고 그래서 이제 안보리 제재안이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채택이 되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미사일 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서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국내에서 아주 논쟁이 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미사일 날짜 800만 불 떨어진다. 제재 국면 속 대북 지원 검토인데요. 요 카피는 잘못된 것 같아. 미사일이 난 것과 네. 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우리 정부도 같이 참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 미사일 날고 800만 불 떨어진다. 네. 이렇게 중립적으로 연결을 해야지. 그런 그 저기 오늘 주장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적 순서로 보면 네. 800문불 떨어지자 미사일 날았죠. 두 분의 시각이 뭐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들은 좀 두 분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럼요. 아까 이제 우선, 말씀하신 우선 거. 까셔야지 뭐. 아니 깐다는 게 이제 지금 까야지 우선. 까지 않을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인도적 지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엔에. 우리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그 아프리카 이제 뭐 빈국들 뭐 해서.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북한을 위해서 그동안 뭐 영양공급 천일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각 나라들로 각출해서. 돈을 내라 해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아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사일하고 별개로. 예. 진짜 인도적인 차원에서 네네네. 다 하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그 타이밍이죠.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국정이라는 게 결국은 타이밍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이 끓기도 전에 라면을 넣는다든지 네.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될 때 안 먹어서 녹은 아이스크림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때를 못 맞춰서 사실은 그게 원래 취지나 의도가 왜곡이 되거나 교란을 가져오는 것이기 그런 때문에 뭐 사례들을 많이 봤죠. 이건 어느 쪽이에요? 설익은 이번에도 라면이에요? 설익은 아니면 라면이지. 녹은 아이스크림이에요? 석익은 라면이지. 아, 설익은 라면이다. 물이 아직 끓지도 않았는데 라면부터 넣은 케이스. 근데 문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하루 정도 전에 보고를 받았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죠? 네. 그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예. 사실은 조금 더 예. 논란이 더 커지는. 그럼 이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정부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박 교수님 말씀처럼 인도적 지원은 하는 건데 원래 이거를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는데 쏘기 전에 하는 게 나을까 발표를 쏘고 나서 하는 게 나을까? 목표가 그게 되나요?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인도적 지원 자체는 지금 해도 되고 두 달 있다 해도 되고 석 달이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인도적 지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분명하게 지워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가 더 우선순위고 중요한가를 봐서 하는 것이 좋다 이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면 지금 미사일 징후를 아침 6시 45분에 캐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통일부 발표가 10시에 나왔거든. 그거는 청와대 의중이 담긴 거라고 네네네. 봐야 되고 그 의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건 어떤 당연하죠.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 한 발 값이 3천만 불이라고 하네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정부든지 간에 자기 국민들 먹여 살리는 문제가 우선인데 자기 문제 먹여 살리는 문제를 제쳐놓고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먹여 살리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고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한국이 그걸 앞장서서 도와준다. 이게 우선 조금 구도가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제재를 유엔 2735 결의로 한 지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나름대로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서 지금 한 발 지금 진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확 나는 거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한 두 달 늦춰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구라씨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박 교수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정경 분리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다만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은 또 달라요. 인도적 협력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식량 계획, 그러니까 네네. FAO나 유니세프, 유니세프, 예. 또는 WHO 같은 국제 보건기구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먹는 거, 그다음에 치료하는 거, 약, 약. 특히 의약품이나 이런 건 심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파주 일대 말라리아가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의 황해도 쪽에 계속 말라리아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은 모기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도 계속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뭐 낚시 가가지고 걸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보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 의약품, 구충제나 말라리아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용할 수 없는 그거를 현물로 북한에 보내는 물건으로, 거예요. 그러면 예. 구충제 가지고 미사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국제기구에서 그냥 자기들 일정표대로 가는 스케줄대로, 건데 예. 우리도 이제 정해진 일정에 답을 줘야 되는 거 얼마 하겠다는 거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인도적 지원은 분리되는 거니까 그냥 국제기구가 하는 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가는 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적다. 이게 이제 한 측면이 있고. 아하.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조금은 정답이 아닌 것이 네. 이게 그날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것은 21일 날 이거에 관한 심의 결정을 한다는 걸 발표한 그렇죠. 거고 또 시기는 그때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 가니까 네, 그 얘기 있더라고요. 유엔 가기 전에 그 유엔 지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는 유엔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포용 정책으로 간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의 일환으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네.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빠져서 이제 60% 이제 후반대로.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뭐 뭐 60%대도 높은 예, 지지율이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지금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요인 그리고 이 인사 문제요? 경제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안보와 경제 이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뭐 달라질 수 있겠죠. 추세에서는 완만한 하강 추세죠. 하락 추세죠. 그건 뭐 예견되었던 거고. 그렇죠. 예. 무슨 넉 달 만에 무슨 안보 상황이 그렇게 어지러워진 거 아니잖아요. 경제 문제도 뭐 넉 달 만에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아니 그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누가 잘했다 하락하는 못했다 거는 문제가 지지율이 아니라. 이제 예. 이렇게 하락한 거는 인사 문제가 컸어요. 인사 문제.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가 컸고 그런데 한 주 사이에 무슨 뭐 1% 올라갔다, 1.5% 내려갔다 이런 걸 가지고 지지율 반등, 지지율 하락이라고 제목을 뽑고 내용을 쓰는 이런 언론의 보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1000명 상대로 조사하면 오차범위안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사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써갖고 먹고 사는 거지 뭐. 꼭 뭐 반등, 뭐 하락 이래야 아니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사실 이제 그 뭐 프로그램에서 약간 좀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사과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기사가 이제 났는데 재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청률이 빠지는 건데 김구라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반토막 이렇게 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아니 이번에 어쨌든 네.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 이번에 이제 3,700km를 네네네. 갖고 770km 고도는, 예. 고각을 해서 괌까지 갈 수 있는 중거리 IRBM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게 특징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군사기술적으로는 세 가지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연료를 뭘 썼느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발사를 발사대.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는 건데 재진입 기술은 이번에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이동식 발사는 완료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 이 재진입 기술만 북한이 확보를 하면 자기들은 이제 핵무기 국가가 됐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죠, 네, 지금.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으라고 말했는데 안 믿어주니까 송아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확보한 기술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북한이 미사일을 쏘도 보도를 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너 쐈냐? 그거 모른 척 생각하는 거지. 지금 막 한번 쏘면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유시민공화국에서는 가능한 일이겠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일로 대응을 했는데 두 발 중에 한 발이 사실 이제 뭐 한 몇 초 만에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도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멍이 있네 뭐 그러면서 뭐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 이 확률적으로 정도예요 원래? 미사일은 원래 성공 확률을 한 60%에서 70% 보면은 적정 성공 확률이라고 네네네. 그런데요. 그래서 미사일을 한 발은 쏘고 두 발을 항상 쏘는 네네. 거예요.
사드도 그래서 2발씩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발에서 이제 한 발 건지면 명중을 되는군요. 했으면 아하. 그런 대로 본전은 한 거지. 근데 이제 본전은 아니지. 아, 이게 아니 2번씩 예. 10번 쏴서 한두 개 정도 실패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딱 2발 쐈는데 반타작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무2가 우리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제 저는 이 현무2 미사일을 발사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처음에는 저도 저쪽에서 몇천 킬로짜리를 쐈는데 우리는 몇백 킬로짜리를 왜 샀지?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저쪽은 우리는 괌을 칠 수 있어. 그렇게 위력 시위를 한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니네 발사기지가 있는 근처나 평양을 바로 타격할 수 때릴 수 있어.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를 보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 불안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군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하고 무기를 개선하는 데는 사실 실험이나 그런 것만 갖고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는 그걸 훈련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걸로 대처를 해온 건데 그게 충분치는 않았다. 지난번에 K9 자주포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것도 그렇고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실효성을 점검해 볼 시점이다. 근데 그 쌀가마 뜯어먹는 쥐들부터 잡아야 돼요. 방산 비리. 아무리 쌀가마 싸면 뭐해? 밑에서 와서 다 쓸어가지고 쌀 줄줄 쐬면 그건 뭐 대책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네. 방산 비리도 좀 확실하게 척결을 하고 우리도 과학기술이 뭐 북한에 뒤지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왜 뒤져요? 우리 훨씬 앞서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통제 아래 미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양해를 얻어서 네. 좀 더 정교하고 위력 있는 미사일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필요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전술핵 배치 문제 때문에 사실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CNN과 한 인터뷰에서 이제 전술핵은 재발핵을 반대한다 하시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또 시끄럽더라고요. 예. 야당은 원래 시끄러워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야당이 지금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나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 체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나 지금 전술 핵무기 도입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용이. 예, 예. 그런데 전술 핵무기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끊어놓으면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옵션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이게 닫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욕하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기쁨존이 뭐니. 그죠? 그거는 이제 과한 얘기고 이런 식의 지금 말폭탄 싸움이 핵심 지지층들한테는 조금 사이다 발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이 국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저는 네. 사실 보수 정당의 이런 안보 문제를 놓고 하는 말폭탄 이런 걸 보면 네.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군대 갈 때는 잘 안 보이던 분인데 맨날 안보 타령하면서 그리고 전쟁 나도 안 보일 분들이 많아요 거기. 솔직히 자기도 군에 좀 갔다 오고 아들들도 군에 좀 보내고 그러면서 좀 얘기하면 좋겠어. 진짜. 뭐 그런 사람들 일부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매도하면 되겠어요. 아니 뭐 무슨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무슨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국방장관 하나밖에 없는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분들 집권하고 있을 때. 그런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과 그 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실천도 좀 같이 하면서 얘기했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달을 보라 그러는데 달은 안 보르고 달 가리키는 이 손가락 갖고 뭐라 그러니 이것도 좋다야. 원래 어쨌든 원래 메시지를 공격할 때는 메신저도 함께 공격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 말을 주고받는 게 되게 세졌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렇죠. 원래 위기 상황에는 그래요. 네. 우리 언어학자들 말로는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말에 경험 격음이 늘었대잖아요. 그게 뭐 꼭 외놈들 향해서만 격해졌겠어요? 문경세제를 왜군이 넘으니까 곧바로 도망가버린 임금을 향해서도 육두문자가 나오다 보니 이 쌍시업 계열, 쌍기업 계열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요즘도 북한에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니까 거의 뭐 언어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이 세지는 경향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홍신 의원이 미싱 발언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임창열 후보 거짓말 하도 많이 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아마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박아야 될 겁니다. 아니 미싱 발언은 김홍신 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막 엄청나게 그런데 요즘 이렇게 뭐 말씀드린 주거니 박국제 읽고 보면은 아주 센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제는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핵실험에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뭐 우리가 그 정도 마폭탄 가지고 뭐. 예. 아니 그러잖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데뷔를 한다고 해서 이제 맨 앞줄에 지금 리용호 네네네. 북한 외무상이 그 추첨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단상에 이렇게 서면 바로 앞이에요. 네, 한 그렇죠. 10m도 안 돼요. 얼굴이 빤히 보여요. 속으로 입술 움직여서 욕만 해도 다 들린다고요. 초대석인다고 이거.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도 좀 궁금하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럴 때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가서 뭔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돼요. 네네. 지금 유엔 총회는 유엔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국가 원수를 대리하는 이제 그렇죠. 외교수장들이 네. 모이는 자리잖아요.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데뷔 연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점을 한번 쳐보시죠. 네.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나 핵 도발은 용인할 수 없다. 네.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이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가능성이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공감하는데요. 이 연설에는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다른 게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이것을 우리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북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북 체제를 전복하려 하거나 뭐 당장 어떤 통일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 우리 정부가. 그걸 북한에다 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입장을 믿고 또 국제사회도 그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북한이 이 어리석은 계획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한 그런 인도적 지원,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없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참여한다. 이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유엔 총회에 데뷔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 거룩한 얘기 다 하고 강하게 하겠다 이러면 그게 책을 쓸 때는 그 논리 구조 속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연설이라는 거는 메시지의 집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는 간단해요. 북한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핵실험하지 마라. 이 메시지고 너희들이 도발하고 핵실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걸 전부 윤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칙을 표명하고 뭐 이런 거죠. 그건 이제 신냉전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메시지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를 헐뜯는 외교만 했어요. 무슨 결의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저쪽은 반대하려고 그러고 이 짓들을 하면서 남북한이 서로 간의 국제 무대에서 동네 창피한 꼴들을 수십 년간 보였어요. 그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국가 원수가 직접 나가가지고 그냥 북한을 욕하고 다투는 모습만 보이면 그건 똑같은 놈 취급받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보다는 훨씬 더 배포가 크고 포용력이 넓고 그리고 인도적으로 볼 때 너그러운 사람. 이런 느낌을 줘야 성공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너그러움을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 보면 절대 안 돼. 대통령 안 해. 걱정하지 마. 아니, 저는 예. 우리 유시민 작가님하고 예. 토론하면서도 느꼈고 좌파와 우파가 뭐가 인식이 기본적으로 네. 가장 큰 차이인가. 예. 저는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예, 있지. 좌파는
북한은 적화통일의 꿈을 버렸다. 쟤네들이 저러는 거는 미국의 자기가 대등한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서 북한 체제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남한 체제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파들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린 적도 없고 그들이 핵을 가지는 순간 협박 공갈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끌고 갈 거다. 그다음에 남한의 진보와 보수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갈라서 결국 통일전선 전략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 인식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행동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예. 좌파는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체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모두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체제로 통일을 한다면 우리 체제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어 우리는. 좌파는, 진보 쪽은. 그리고 북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파는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쬐어서 녹일 생각을 안 하고 저 얼어붙어 있는 동토 위안국을 계속 맹풍을 불어넣어서 더 얼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네. 표현이 이렇게 달라요.